안녕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연과 인생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김순자는 이미 좌판 앞에 앉아 멸치를 골라내고 있었다. 3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거칠어진 손끝으로 멸치의 배를 가르며 내장을 빼내는 동작은 이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쪼그려 앉은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관절 사이사이가 녹슨 문짝처럼 삐걱거렸다.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리를 펴려 했지만 35년간 반복된 자세는 이미 몸에 굳어져 있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했던 그녀도 이제 시간의 무게를 피할 수 없었다. 바닷바람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번져 올랐다. 옆 좌판의 영심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40년 지기 친구였다. 영심이 역시 순자만큼 이른 시간부터 나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처지였기에 서로를 더욱 의지하고 있었다. 무릎 아프다면서 왜 이리 일찍 나와? 습관이 되어버린 게 어디 가나.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 이른 시장 출근이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맞는 새벽보다는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차라리 나았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기가 힘들어졌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는 것도 버거워졌다. 특히 오늘 같이 날이 흐린 날에는 관절염 때문에 더욱 고생했다.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다. 일주일 전 딸 민지가 병원에서 돌아와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인 민지는 어머니의 관절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의사의 눈으로 본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했다. 더 이상 무리한 자세로 일을 계속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순자는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을 이용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빈 좌판이 늘어났다. 30년, 40년씩 장사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다. 어떤 이는 자식들이 데려갔고 어떤 이는 요양원으로 갔다. 남은 것은 추억과 정든 좌판뿐이었다. 이곳에서 보낸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건강했을 때, 시장이 활기찼을 때의 기억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진지했다. 저녁 무렵 민지가 병원 가운을 벗고 시장으로 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다. 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의사로서, 딸로서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순자도 알 수 있었다. 해운대 쪽에 괜찮은 실버타운이 있어. 한번 알아봐.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요양원 비슷한 건데 훨씬 좋아. 개인 방도 있고 식사랑 청소도 다 해줘. 바다가 보여서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데. 순자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35년을 한 곳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이사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무릎도 아프고 혼자 있기도 외로우시잖아. 그리고 준호 오빠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매일 찾아뵐 수는 없어. 아들 준호는 대기업 부장으로 회사 일로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다. 딸 민지도 병원 일이 바빠 평일에는 거의 볼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 민지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증금 4억에 매월 300만 원 정도. 엄마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해. 순자는 깜짝 놀랐다. 3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지만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느껴졌다. 그래도 너무 비싸다. 그 돈이면 몇 년을 살 수 있는데. 엄마,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평생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자신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잖아. 이제라도 엄마를 위해 써야지. 민지의 말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정말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기억이 없었다. 아이들 학비, 남편 병원비, 생활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돈이었다. 그래도 갑자기 어떻게? 일단 구경이라도 가보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잖아. 내일 오후에 시간 내서 같이 가보자. 다음 날 오후 민지의 차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다. 시장에서 벗어날수록 풍경이 달라졌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평생 자갈치 시장 주변에서만 살았던 순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저기야, 엄마. 골든라이프 해운대. 민지가 가리킨 곳에는 마치 호텔 같은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살이 반짝이며 비치고 있었다. 여그가 실버타운이가. 순자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평생 이런 곳과는 인연이 없었던 순자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상담팀 박 부장입니다. 중년 남성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 견학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실에서 팜플렛을 보며 설명을 들었다.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노래방까지.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시설들이었다. 모든 거주자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바다 전망이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다. 자갈치 시장에서도 바다는 볼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 보는 바다는 완전히 달랐다. 깨끗하고 푸르렀다. 한번 방도 보여드릴까요? 15층 남양방을 보여주었다. 넓은 거실과 침실, 깨끗한 화장실과 간단한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발코니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이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기는 한데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해? 엄마도 이런 데서 살 자격 충분해.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 이런 대접 받아야 맞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바다 전망의 그 방 생각뿐이었다. 정말로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내가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자마자 영심이가 물었다. 어제 어디 갔다 왔노? 표정이 다르네. 해운대 실버타운 구경 갔다 왔어. 아, 그런데 가볼 생각이고. 돈 많이 들겠다. 그것도 그렇고. 내가 그런데 가서 살아도 되나 싶어서. 영심이가 웃으며 말했다. 순자야, 네가 3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나는 네가 부럽다 아이가.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다. 정말로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일주일 후 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35년간 지켜온 자리를 떠나기는 아쉬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민지야, 실버타운. 가볼까 한다. 전화 너머로 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마지막 장사를 하던 날, 35년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눈물로 이별 인사를 나누었다. 순자야, 건강해라. 가끔 소식 전해라. 고마웠다. 다들 건강해야 한다.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7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해운대 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입주 당일 아침, 순자는 평생 짐이라고 할 것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다. 35년간 살아온 흔적들을 정리하니 작은 가방 2개면 충분했다. 낡은 옷가지들,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몇 장, 아이들 어릴 적 앨범, 그리고 자갈치에서 쓰던 낡은 전자저울. 그게 전부였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데도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서글펐다. 민지가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순자는 마지막으로 좌판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다. 이미 다른 상인이 들어와 준비하고 있었다. 세월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인가. 35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다.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새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격려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나도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호텔 같은 곳에서 매일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골든라이프 해운대 앞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나와서 짐을 옮겨주었다. 마치 VIP를 맞이하듯 정중한 서비스였다. 로비를 지나며 다시 한번 그 화려함에 압도당했다. 샹들리에 아래를 지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복도는 호텔보다도 더 고급스러웠다.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나지 않았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방 열쇠를 받고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다. 가구들이 모두 새 것이었고 발코니로 이어지는 통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고 그 풍경에 빠져들었다. 자갈치에서 보던 바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깨끗하고 푸른 바다 위로 하얀 요트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만족하시냐고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든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꿈만 같았다. 짐을 풀고 나니 오후가 되었다. 민지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딸을 배웅하고 나자 갑자기 고요해졌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날 밤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우아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옆방에 사는 최영숙이에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새로 온다고 들어서 인사차 왔다고 했다. 순자는 그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 고마워요. 저는 김순자예요. 최 부인은 처음이면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말에 순자는 안도감을 느꼈다. 최 부인은 실버타운 이곳저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1층 식당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노래방까지. 각 시설마다 순자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호텔 수준이었다. 수영장에서 최 부인은 매일 아침 8시에 수중 에어로빅 수업이 있다며 참석해보라고 권했다. 수영장은 호텔에서나 볼 법한 규모였다. 통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바다가 보여서 마치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순자가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자 최 부인은 자신도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매일 수영한다며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준다고 안심시켰다. 최 부인이 설명하기를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서예 교실, 요가 수업, 미술 시간까지. 순자는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런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다. 저녁 식당에서의 첫 식사는 더욱 놀라웠다. 호텔 뷔페 같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설계했다고 했다. 평생 집에서 간단히 해먹던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최 부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인사를 왔다. 모두들 친절했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새로운 사람을 환영한다며 여기 생활이 정말 좋을 거라고 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여기가 진짜 집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자는 큰 위안을 받았다. 식사 후에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최 부인이 순자에게 부산 분이냐고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갈치 근처에서 계속 살았다고 대답했다. 아, 그러시군요. 부산이 참 좋은 곳이죠. 그때는 그 말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단순히 고향에 대한 칭찬으로만 들렸다. 방으로 돌아온 첫날 밤, 순자는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다. 해운대 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멀리 광안대교의 불빛이 반짝였다.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6시에 눈이 떠졌다. 발코니에 나가니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자갈치에서 보던 일출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조식을 위해 식당에 내려갔더니 벌써 몇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순자도 음식을 가져다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식사는 특별했다. 최 부인이 다가와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물었다. 순자는 정말 잘 잤다고, 침대도 편하고 조용해서 좋았다고 답했다.
오늘 뭐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자 최 부인은 함께 수영장 구경이라도 해보자며 오늘 수중 에어로빅 수업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순자는 망설였다. 평생 수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왕 이곳에 온 김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할머니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모두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순자는 준비해온 것이 없어서 당황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강사가 친절하게 오늘은 구경만 하고 내일부터 참여하라고 했다. 물속에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할머니들을 보니 신기했다. 모두들 즐거워하며 운동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니. 수업이 끝나고 라운지에서 쉬는 시간,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끼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모인다며 새로운 사람을 환영한다고 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평온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자갈치에서 장사할 때도 단골 아지매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곳에서의 대화는 조금 달랐다. 좀 더 여유롭고 품격 있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내일 있는 서예교실에도 오라고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준다고 추천했다. 미술 시간도 재밌다며 평생 그림 그려본 적 없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배웠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셋째 날에는 서예교실에 참석했다.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한다며 칭찬해 주었다. 순자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평생 손으로 생선을 다루기만 했는데 붓으로 글자를 쓴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입주민 환영회가 열렸다. 순자를 위한 작은 파티였다. 관장이 나와서 환영사를 했다. 김순자 어르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골든라이프는 모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곳입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순자는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환영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셋째 날 밤 방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냐고 적응하고 있냐는 딸의 물음에 순자는 대답했다. 정말 좋다. 천국 같아. 여기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전화 너머로 딸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행복해하니 자신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35년간의 고생이 이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달콤한 꿈 같은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곧 직면하게 될 차가운 현실이 무엇인지. 순자는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입주 넷째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잠을 설쳤던 탓이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갈치 바다가 그리웠다. 투박하지만 정겨웠던 그 바다 말이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최 부인을 만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순자를 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다. 착각일까 싶어 애써 무시하려 했다. 어머님,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최 부인의 말에는 여전히 정중함이 있었지만 사흘 전의 그 따뜻함은 어딘가 사라진 것 같았다.
순자는 그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순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옆 테이블에 박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은 평소에 뭐라고 지내셨어요? 순간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고 떳떳하게 살아온 인생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자갈치 시장에서 35년간 건어물 장사를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박할머니의 표정에 살짝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고 다른 할머니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아, 그러셨군요. 박할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곧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날씨 이야기, 오늘의 프로그램 이야기. 하지만 순자는 느꼈다. 뭔가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라운지로 향하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귀는 35년간 시장 상인 생활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시장에서 장사하셨다니.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네. 그러게요. 요즘은 정말 누구나 다 들어오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순자는 모른 척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고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오전에는 요가 수업에 참석했다. 몸이 굳어서 동작을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강사는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문제는 다른 참가자들이었다. 평소라면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던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르신, 이 동작이 어려우시면 쉬셔도 돼요. 한 할머니가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배려보다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당신 수준에는 맞지 않아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명확해졌다. 평소 함께 앉던 테이블에 가니 이미 자리가 다 찼다는 둥 애매한 핑계로 다른 곳으로 안내받았다. 결국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게 되었다. 혼자 식사하는 동안 귀에 들려오는 대화들이 더욱 거슬렸다. 요즘 실버타운 입주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 목소리는 작았지만 순자를 의식한 듯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3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정직하게 일한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후에는 서예 시간이 있었다. 지난번에 칭찬받았던 기억에 기대를 품고 갔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순자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다.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동안 옆자리 할머니가 슬쩍 말했다. 어르신, 붙잡는 자세가 좀 특이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처음 배우고 있어요. 평생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역시. 그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역시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순자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역시 시장 상인 출신이라 그렇구나라는 뜻이었다. 서예 시간이 끝나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는 와, 정말 멋있어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순자의 작품 앞에서는 그냥 지나쳐버렸다. 선생님이 김어르신 작품도 많이 늘었네요 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떤 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어떤 이는 아예 외면해 버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완전히 혼자 앉게 되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순자가 앉은 곳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최 부인이 다가와 앉았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지만 최 부인의 표정은 심각했다. 김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 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어떻게 말할까요? 걱정을 하고 계세요. 무슨 걱정요? 글쎄요. 아무래도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최 부인은 말을 돌렸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순자의 출신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이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자는 진심으로 물었다. 그동안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울리려 노력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최 부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이라서요. 대부분 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비슷한 배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순자는 금세 깨달았다. 교수, 의사, 기업 임원 출신들. 그런 사람들과 자신 같은 시장 상인은 어울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나서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게. 최 부인의 조언은 친절한 듯 했지만 순자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내가 나서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가? 내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인가? 그날 밤 순자는 발코니에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해운대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대신 자갈치 바다가 그리웠다. 비릿한 냄새와 투박한 어선들, 그리고 진심으로 웃어주던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최 부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비슷한 배경.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다섯째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식당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배가 고픈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식당에 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아예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마치 순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음식을 가져다가 앉을 테이블을 찾는데 어디를 가도 여기는 자리가 없어요 라는 말만 들었다. 결국 구석진 1인용 테이블에 앉아 혼자 식사해야 했다.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여기도 아무나 다 받아주나 봐요.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순자는 젓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언성을 높일 수도 없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시장 아줌마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오전 프로그램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내가 잘못 온 건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건가? 점심시간이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순자는 식당에 가지 않았다. 대신 방에서 라면 하나로 때웠다. 35년간 누구에게든 당당했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진 것이 서글펐다. 오후에는 수영장에 가보았다.
혹시 물속에서만큼은 평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가에 서 있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하나둘 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물이 좀 차가운 것 같네요. 맞아요. 다른 날 하는 게 좋겠어요. 핑계였다는 것을 순자는 알았다. 자신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이 물을 더럽히는 존재라도 되는 양. 강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은 개인 레슨으로 진행할게요. 친절한 배려였지만 순자에게는 더욱 쓰라린 현실 확인이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 그날 저녁 순자는 처음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은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일까? 35년간 정직하게 번 돈으로 당당하게 온 곳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최부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여기는 내가 어울릴 곳이 아닐지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해운대 바다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흘 전만 해도 천국 같다고 느꼈던 이곳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자갈치 바다가 그리웠다. 비릿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해주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마음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순자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순자의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졌다. 동화 속 주인공 같던 기분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냉혹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진짜 실버타운의 모습이었다. 입주 2주차에 들어서면서 순자를 둘러싼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이제는 대놓고 피하는 수준이 되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마치 순자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순자가 식당에 들어서면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지나가면 다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35년간 시장에서 단련된 귀로는 그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 저 사람 생선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밴 냄새는 안 빠지나 봐요. 실제로는 냄새 같은 것 전혀 없었다. 순자는 누구보다 깔끔하게 생활했고 매일 꼼꼼히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하지만 편견은 사실보다 강했다. 생선 장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이미 타고 있던 두 할머니가 코를 찌푸리며 서로 눈짓을 했다. 그리고는 다음 층에서 급하게 내려버렸다. 분명히 더 위층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는데도. 아, 깜빡했네. 2층에서 볼 일이 있었지.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내린 것이라는 걸.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은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뭐가 그렇게 역겨운 걸까? 35년간 정직하게 일한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순자가 무심코 내뱉는 부산 사투리였다. 아무리 표준말을 쓰려 해도 급한 상황에서는 자꾸 부산말이 튀어나왔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일정했다. 수영장에서 물에 들어가려다 미끄러질 뻔했을 때 순자가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아이고 깜짝이야, 물컹물컹하네. 그 순간 수영장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물컹물컹이요? 한 할머니가 일부러 크게 따라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부산말 정겨우시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이어질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의미는 분명했다. 여기서는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산에서는 누구나 쓰는 자연스러운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촌스러운 말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실수는 계속 반복되었다. 가가 뭐라 카노?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자리로 옮겨버렸다. 마치 전염되기라도 할까봐 도망치는 것 같았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노골적인 무시였다. 라운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을 때 순자가 다가가면 대화가 뚝 끊어졌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누군가 날씨가 좋네요 같은 뻔한 말로 화제를 돌렸다. 제가 끼어들면 안 될까요? 순자가 용기 내어 물으면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이야기 주제도 순자가 끼어들 수 없는 것들로 바뀌었다. 우리 사위가 판사인데 저희 며느리는 대학 교수예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모두 순자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었다. 일부러 자신을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가장 모욕적이었던 순간은 미술 교실에서였다. 순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대놓고 말했다. 어머, 색칠이 참 독특하시네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저는 처음 배우는 거라서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역시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네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것이 교육받지 않은 것인가?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이 무의미한 일인가? 그날 이후 순자는 미술 교실에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3주차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해도 정원이 다 찼다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참여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이번 클래식 감상회는 VIP 회원만 참석 가능해요. 순자가 신청했던 음악 감상회에서도 거절당했다. VIP 회원이라는 기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식당에서는 아예 따로 자리가 배정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석진 1인용 테이블이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안내했지만 지시받은 대로 할 뿐이라는 게 느껴졌다. 다른 어르신들이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 하셔서요. 조용히 식사하고 싶다는 것은 결국 순자와 함께 있기 싫다는 뜻이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어떤 할머니가 직원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왔는데
비싼 돈을 냈다고. 순자도 똑같이 4억의 보증금을 냈다. 매월 300만 원의 관리비도 성실하게 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자신만 차별받아야 하는가?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정말 울었다. 35년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가 이곳에서는 매일 밤 베개를 적셨다.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직하게 일한 것이 죄인가? 부산 사람인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사투리 쓰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자괴감만이 밀려왔다. 어쩌면 최부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여기는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아닌지도. 4주차가 되자 순자는 거의 방에서만 지냈다. 식당에 가는 것도 하루 걸러 한 번으로 줄였다. 프로그램 참여는 아예 포기했다. 어차피 참여해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 뻔했다. 창밖만 바라보며 지내던 어느 날, 자갈치 시장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순자를 반갑게 맞아주던 단골들, 진심으로 웃어주던 사람들, 부산 사투리로 정겹게 대화하던 그 모든 순간들. 순자야, 오늘 멸치 싱싱하다 아이가. 할매, 이번 주에는 고등어가 좋네 예. 그때는 아무도 순자의 말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그때는 아무도 순자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때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과연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매일 이런 모욕을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가? 35년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왔던 것인가?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다. 해운대 바다의 야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바다였다. 대신 자갈치 바다가 그리웠다.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진짜 자신을 받아주던 그곳이. 입주 2개월이 지나면서 순자는 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실버타운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지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타고 있으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이제는 아예 따로 준비된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먹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순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2개월 전에 그 설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생기를 잃고 움츠러든 모습만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등도 구부정해졌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면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부산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했다. 혼자 있을 때도 표준말로 중얼거리며 연습했다. 하지만 급한 순간에는 여전히 부산말이 튀어나왔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말을 고쳐 말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역시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순자는 점점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참여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신청해도 거절당하거나 참석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대신 하루 종일 방에 있거나 텅 빈 라운지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런 어느 날 실버타운 관리팀에서 순자를 호출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갔다. 김어르신 앉으세요. 관리팀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옆에는 간호사도 함께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몇몇 입주민들이 어르신에 대해 걱정을 표했습니다. 걱정이요? 어르신이 요즘 말씀을 하실 때 가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상하게 하신다고 해서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하고 있었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부산 사투리를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건망증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그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자신은 멀쩡한데 무슨 소리인가.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멀쩡해요. 하지만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조기 발견? 무엇의 조기 발견인가?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치매를 의심하는 것인가? 저는 정말 멀쩡해요. 검사 같은 거 안 받을 거예요. 하지만 관리팀장이 다시 말했다. 어르신,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말인가.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제가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예방 차원에서. 결국 순자는 검사를 받아야 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받은 인지능력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다. 저분, 치매 검사 받으러 가셨대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상했구나. 역시 제 짐작이 맞았네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것은 아무도 관심 없었다. 대신 치매 의심 환자라는 낙인만 남았다. 그 이후로 순자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무시를 넘어서 동정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는 것 같았다. 어르신, 오늘은 기억하세요?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식당에서도 더욱 노골적으로 피했다. 순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다.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어떤 할머니는 직원에게 대놓고 불만을 제기했다. 저런 상태의 사람을 왜 여기 두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다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상태가 이상한 사람.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밤마다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한다면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 거울을 보며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다. 어제 뭘 먹었는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모든 기억이 또렷했다. 하지만 의심은 거치지 않았다. 3개월째가 되자 순자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식사도 하루 한 번으로 줄였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4억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300만 원을 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것인가? 자갈치 시장에서의 추억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때는 누구도 순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단골들은 순자의 말을 신뢰했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순자야, 이 생선 어떤 거 같노? 할매, 요즘 고등어가 좋다 아이가. 그때의 순자는 당당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35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부산 사투리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어색한 표준말을 쓰게 되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워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순자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혼자 울었다. 이곳에 온 지 3개월. 단 한 명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자신을 피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었다. 정직하게 살았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창밖의 해운대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대신 그 바다가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곳.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만약 민지가 이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딸에게는 좋다고만 했는데 사실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여기를 떠날 수는 없을까?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 돈을 물고라도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내 포기했다. 1,0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낼 여유는 없었다. 게다가 딸과 아들에게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다. 결국 순자는 이곳에서 계속 견뎌야 했다. 매일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외면당하면서도 살아가야 했다. 이것이 4억 원을 주고 산 황금빛 노후의 현실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희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친구도 없는 황량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었다. 입주 3개월째 되던 주말, 예고 없이 민지가 찾아왔다. 순자는 당황했다. 평소보다 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지의 예리한 눈길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의사인 딸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하지만 민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순자가 들어서자 식당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구석진 1인용 테이블로 향했지만 민지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왜 저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 있는데. 민지가 창가 쪽 큰 테이블을 가리키자 순자는 당황했다. 아니야, 저기는. 하지만 민지는 이미 그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순자도 따라갔다. 그러자 주변 할머니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음식을 가져왔는데 옆 테이블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요즘 말도 이상하게 하신다던데. 치매 검사도 받았다더라고요.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의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참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그때 식당 직원이 생선 요리를 가져왔다. 광어찜이었다. 순자는 무심코 그 생선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 광어는 자연산이 아니네.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양식 광어는 등지느러미 가장자리가 달아있어. 좁은 곳에서 키우니까 서로 비비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색깔도 좀 다르고. 순자는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35년간 수없이 봐온 것들이라 눈을 감고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럼 이건 어디 산인 것 같아요? 전남 쪽에서 온 양식 광어 같은데. 아마 3일 정도 된 것 같고. 마침 지나가던 셰프가 그 말을 들었다. 순자의 말이 정확한지 궁금해서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응. 비늘 상태나 눈 색깔 보면 알 수 있어. 이 생선은 3일 전쯤 잡힌 것 같고 전남 완도 쪽 양식장에서 온 것 같네. 셰프가 깜짝 놀라며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곧 돌아왔다. 맞습니다. 정말 완도에서 3일 전에 들어온 양식 광어예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순자가 쑥스럽게 웃었다. 35년간 자갈치에서 생선 장사했거든.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그 할머니가 생선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셰프가 계속 질문했다. 그럼 이 전복은 어떠세요? 순자가 전복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건 제주산 자연산이네. 크기로 보면 2년산 정도. 아직 싱싱해. 어제 잡힌 것 같아. 셰프가 또 확인해 보더니 감탄했다. 정말 놀라워요. 제주에서 어제 들어온 거 맞아요. 이제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순자를 주목했다. 방금까지 치매 의심 환자 취급하던 사람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5년간 건어물상을 하셨거든요. 생선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예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럼 이 조기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기는 배가 은색으로 번쩍거리고 눈이 맑은 게 좋아. 그리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고. 이건 서해산이네. 품질 좋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35년이나 하셨다니 경험이 다르시겠어요.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순자는 당황했다. 방금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 최 부인이 다가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김어르신,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뭘 몰라봤다고 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최 부인이 당황했다. 평소에 순자라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지가 어머니 편에 섰다.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면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35년간 쌓은 전문 지식이 있으시고요. 그런 분을 왜 무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민지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었다. 한 할머니가 변명하듯 말했다.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지가 단호하게 물었다. 엄마가 부산 출신이라서, 시장에서 장사하셨다가서, 사투리를 쓰신다가서, 그게 무시할 이유가 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이유들이었기 때문이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35년간 정직하게 일했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3개월간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부산 사투리 쓰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때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지만 순자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3개월간 당한 모욕과 차별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와서 대단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동안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요. 사람들이 머뭇거렸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생선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35년의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출신만 보고 저를 무시했죠. 식당 안이 숙연해졌다. 순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앞으로도 저는 부산말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싫으시면 계속 피하세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도 함께 일어났다. 엄마, 우리 방으로 가요. 2사람이 식당을 나가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방으로 돌아온 후 민지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순자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3개월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비로소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다. 35년간 쌓아온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
민지가 돌아간 다음 날,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어제의 일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다. 식당에서 인사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결심이 서 있었다. 3개월간 받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결국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한 후였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이 없었다면 계속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순자는 그런 조건부 존중을 원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퇴소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 식당에서. 직원도 어제 일을 알고 있었다. 실버타운 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나 보다. 그냥 이곳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위약금이 상당할 텐데요. 위약금 1,000만 원. 순자에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자존심이었다. 오후에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통영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40년 지기 친구였다. 순자야, 갑자기 웬일이가? 영희야, 혹시 거기서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영희는 순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일 있었나? 실버타운 좋다며. 순자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이야기, 치매 의심받았던 일, 그리고 어제 벌어진 일까지. 영희는 중간중간 분노하며 맞장구 쳤다.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순자야, 당장 나와라. 여기 바다 보면서 살자. 영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역시 친구는 달랐다. 조건 없이 받아주는 마음이 있었다. 다음 날 순자는 정식으로 퇴소 신청을 했다. 관리팀장이 만류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정말 아쉽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실버타운이 더 풍성해지는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군요. 순자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3개월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짐을 싸면서 돌이켜보니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지만 가져갈 것은 더 적었다. 실버타운에서 산 것이라곤 몇 권의 책과 서예 도구뿐이었다. 3개월간 시간만 버린 것 같았다. 마지막 날 최 부인이 찾아왔다.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어르신,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미 정했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르신을 제대로 몰라봤네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최 부인, 저를 몰라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무시한 거죠. 최 부인이 당황했다. 처음부터 제가 부산 사람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했다는 것도.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최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출신이 뭐든 말투가 어떻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지가 차를 몰고 왔다. 퇴소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속이 시원해.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는 순간 순자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그 돈으로 자유를 산 기분이었다. 차에 짐을 싣고 골든라이프 해운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화려했지만 차가운 곳이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통영으로 가는 길에 민지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왜 진작 나오지 않았나 싶어. 저도 엄마 결정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곳에서 계실 필요 없어요. 3시간을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영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야. 40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갑게 달려와 안아주었다. 진짜 환영이었다. 조건 없는 환영이었다. 고생했다, 아이가.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자. 영희의 부산 사투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3개월간 억지로 표준말만 쓰다가 듣는 고향말이 꿀처럼 달콤했다. 영희야, 고마워라. 순자도 자연스럽게 부산말로 대답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다. 여기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었다. 펜션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해운대의 화려한 바다와는 달랐지만 이 바다가 더 정겨웠다. 어선들이 오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투박하지만 생생한 바다였다. 저녁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들었다. 영희가 새 친구를 소개한다며 불러들인 것이다. 이분이 내 친구 순자야. 부산서 왔어. 아, 부산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부산에서 온 것이 특별할 것도 없었고 부산말을 쓰는 것도 당연했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었다. 순자 씨는 뭐하고 지내셨어요? 자갈치서 35년간 생선 장사했어요. 아이고, 그럼 생선 잘 아시겠네. 우리 여그 바다에서도 생선 많이 나는데. 누구도 시장 상인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 많은 선배로 대해주었다. 며칠 후 동네 어부 아저씨가 찾아왔다. 할매, 오늘 잡은 생선 좀 봐주이소. 트럭에 가득한 생선들을 보니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싱싱한 생선들이었다. 이 도미는 자연산이고 갓 잡은 거네. 이건 양식이고. 아, 이 전복은 정말 좋다. 순자의 정확한 판별에 어부 아저씨가 감탄했다. 와, 진짜 전문가네. 할매, 우리 시장에서 일 좀 도와주이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일은 안 할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일주일 후, 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엇보다 마음껏 부산말을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순자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영희가 말했다. 그제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저녁에는 펜션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회를 안주로 삼아서. 할매가 회 써는 솜씨가 기가 막히네요. 예. 순자가 35년 경험으로 회를 썰어주자 모두들 감탄했다. 실버타운에서는 무시받던 기술이 여기서는 자랑거리였다. 이게 진짜 우리 맛이지. 순자는 생각했다. 여기가 진짜 내가 있을 곳이구나. 명품 가방 없어도 서울말 못해도 학벌 없어도 괜찮은 곳. 그냥 사람으로 인정받는 곳. 한 달 후 민지가 찾아왔다. 어머니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제? 여기가 진짜 내 자리인 것 같아.
민지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말했다. 실버타운은 시설은 좋았지만 마음이 메말랐어. 여그는 시설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따뜻해.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그날 밤 순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황금빛 노후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비싼 시설이나 화려한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부산 사투리로 중얼거렸다. 여그가 진짜 내 고향이구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다. 자갈치 바다와 똑같은 냄새였다. 고향의 냄새였다. 72살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값어치였다.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무시당할 일도 차별받을 일도 없는 곳에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해두시면 다음 글도 편안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